내 이름은 미도리코. 딱히 이렇다 할 특기 하나 없는 평범한 주부다. 트흐흐. 현재 시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시댁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예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현재 병으로 입원 중이시다.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남편 사토시에게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현재 고등학생이다. 하지만 이 시누이 미우는 타쿠인 나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우습게 보는 약간 건방진 아이다. 오늘 도시락 말인데. 응? 도시락이 왜? 40점이야. 뭐? 40점이라고.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의가 없다고. 생긴 것도 개떡같이 생겼는데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전업주부인 주제에 뭐 도시락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갑자기 불만을 털어놓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얘기를 엿듣고 있던 미우까지 합세했다. 오빠 후하네. 오늘 도시락은 기껏해야 5점짜리라고. 미우는 거의 손도 안 댄 자신의 도시락통을 꺼내들며 내게 흔들어 보였다. 아니 무슨 도시락을 이따구로 만든대? 좀 더 이쁘게 만들 순 없어? 내가 만든 도시락은 계란말이와 우엉볶음 그리고 무 국물 요리 등의 일본식 도시락이었다. 사토시 도시락으로 만든 반찬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이다 보니 여고생인 미유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미안해 미유. 내가 좀 더 예쁘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참나. 내일부터는 똑바로 만들라고. 미유는 그렇게 말하며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도시락을. 계란말이와 국물 요리에 간은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만든 도시락을 무슨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버려서 나는 꽤나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내일부터 미유가 인정할 만한 도시락을 만들란 말이야 라고 말하기만 한다. 이 남의 편아.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다. 사토시의 도시락은 반찬을 2개 늘렸다. 그리고 미유 도시락은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예쁜 반찬을 잔뜩 담았다. 색감부터 토핑까지 엄청 신경 썼다. 일어났어? 오늘은 정말 열심히 도시락 만들었어. 그래. 나 바쁘니까 바로 나간다. 오빠, 나도 중간까지 데려다줘. 둘은 도시락에 대한 감사의 말도 하나 없이 휙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 왔구나. 오늘 도시락은 어땠어? 그러자 그 둘은 도시락을 꺼내들더니 20점 빵점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도시락을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도시락을 버리면 어떡해. 조잡하기만 하고 영양가도 없어. 이딴 도시락은 남들이 볼까봐 쪽팔려서 못 먹는다고. 장난해? 이딴 유치원생이나 먹을 법한 도시락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유치하다 정말. 미안해. 난 귀여우라고 문어 모양 비엔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진짜 왜 도시락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야. 할 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냐고. 코라쿠의 기술을 좀 발휘해보란 말이야. 코라쿠 라면? 뭐야, 카도노 타쿠조도 아니고. 당신 오타쿠니까 그래도 뭔가 만드는 건 좀 잘하지 않아? 역겨운 오타쿠가 손재주조차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누구 보고 오타쿠라는 거야. 아니 뭐 인정은 하는데 역겹다는 건 좀 아니지. 변명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는 도시락이나 제대로 만들어. 미안. 내일은 더 잘 만들어 볼게. 제발 좀 신경 써서 만들란 말이야. 그 둘은 또다시 불평만 늘어놓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확 문틈에 손가락이나 끼워버려라. 내일은 더 신경 써서 만들겠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나도 더는 저딴 인간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이고 시누이다 보니 묵묵히 만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다.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도시락을 보고 더는 그 둘이 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다. 나는 늦은 밤에 한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역시 여기 있었다. 기대해. 내가 아주 멋진 도시락을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자판기에서 도시락 재료를 잔뜩 사고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사토시와 미우는 어제 그렇게 폭언을 내뱉어 놓고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일어났다. 좋은 아침이네. 자, 여기 도시락. 이젠 감사는커녕 그냥 라는 한 글자가 다냐? 변함없는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내 비장의 도시락을 보고 무슨 반응을 보이게 될지 참 궁금했다.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 그날 밤
사토시와 미유는 엄청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미쳤어? 무슨 그딴 도시락을 만들어? 귀엽지 않니? 귀엽기는 개뿔? 웃기지 마! 네가 기분 나쁜 거 만들어 보낸 바람에 회사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잖아. 둘이 화를 낼 만도 하다. 어젯밤에 내가 자판기에서 산 건 곤충 통조림이었기 때문이다. 온갖 곤충이 생전 모습 그대로 들어있는 꽤나 징그러운 도시락이었다. 어머? 곤충이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한데 건강 생각해서 모처럼 열심히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벌레 도시락은 흰 쌀 위에 대량의 곤충을 올려놓은 아주 임팩트 있는 도시락이었다. 어린 여자애가 보면 100% 놀라 뒤집어질 만도 하다. 아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누가 보더라도 기절할 정도다. 이런 도시락을 보고 기뻐할 건 아마 곤충을 주식으로 삼는 개구리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네가 이상한 도시락을 만드는 바람에 친구들이 나보고 벌레 먹는 애였냐고 그러잖아. 미우는 화를 내며 울었다. 게다가 남자애들까지 그거 보고 야, 얘 벌레 먹는다, 벌레년에 라면서 놀리고 진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무래도 미우는 같은 반 남학생들한테까지 상당히 놀림받은 듯하다. 당연히 벌레 도시락을 보면 누구든 이상하게 생각하게 마련이겠지만 너 나뿐만이 아니라 미우한테도 그딴 식으로 만들어 보내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난 앞으로 너희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줄 생각 없어.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뭐? 그딴 식으로 말해도 후회 안 하겠냐? 나한테 대들면 이 집에서 쫓아낸다. 알아서 하시든가요. 난 이제 당신이랑 헤어지고 혼자 살아갈 거니까. 뭐? 나대기는? 너같이 역겨운 오타쿠는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객기 부리지 말고 빨리 사과해. 싫은데? 너희들한테 사과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그대로 내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일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날 아침은 더 이상 도시락을 만들 필요도 없었기에 간만에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 부엌으로 가자 대충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어제 그거 사과해. 지금 사과하면 봐줄 테니까 나와 미유에게 상처 준 거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와, 글씨체 좀 봐. 벌레가 기어가네 아주. 나는 그대로 메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후 바로 이혼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 밤이 되어 전부 작성 완료한 이혼 서류를 본 사토시는 크게 놀랐다. 설마 진짜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모른 듯한 눈치였다. 나는 진심이야. 빨리 사인해. 사토시는 매우 주저하며 좀처럼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그러고 있는 동안 나는 도시락 만들기를 포함해 모든 가사를 다 손 놓고 있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집안일을 안 하고 있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집안꼴이 돼지우리같이 변해갔다. 처음에는 둘 다 도시락이 없으면 사면 그만이지 같은 말이나 하고 있었지만 점점 용돈도 고갈되었는지 또다시 내게 도시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꺼냈다. 싫어. 내가 무슨 니네 가정부야? 애초에 이 집의 가게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둘은 용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이혼에 동의만 해주면 이 집 돈은 다 니네 거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이 되자 결국 사토시는 이혼에 동의해 주었다. 이렇게 자유를 되찾은 나는 이 돼지우리에 그 남매들을 두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을 나왔다. 야호! 몇 개월 후 쇼핑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미유를 발견했다. 평일인데 왜 이런 데에 있는 거지? 미유 아냐? 평일 대낮부터 다림질도 안 한 평상복 입고 뭐해? 학교는? 이혼 후 여유가 생긴 나는 나도 모르게 가볍게 말을 걸었다. 친한 척 말 걸지 마. 쓰레기 같은 새언니녀나. 이제 이혼해서 난 네 언니 아니야. 꽤나 여유가 생긴 나는 미유의 신경을 살살 긁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너 나 놀리냐? 미유는 그런 말만 남기고 뛰쳐 도망갔다. 그날 밤 사토시에게 연락이 왔다. 네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나랑 미유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없어서 우리가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잖아. 미유도 가뜩이나 네가 만든 벌레 도시락 때문에 놀림거리가 됐는데 집안일에 쫓기느라 점점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고. 아직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네가 와서 하라고.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리면 재결합도 고려해 줄게. 반성하고 돌아와. 듣자 하니 그때 이후로 미유는 반에서 왕따 신세가 된 듯하다.
벌레 도시락에 더해 세탁도 제대로 안 된 더러운 옷을 입고 등교하니 반 친구들이 멀리하는 것 같다. 게다가 학업과 가사를 다 병행할 수도 없어 결국 학교를 빠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메시지인가. 나는 사토시의 메시지에다 거절할게 라고만 답장하고 2번 다시 연락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그 후 사토시와 미우와는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현재 다시 꽤 괜찮은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 재호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새로 만난 멋진 짝과 다시 한번 잘해볼까 생각 중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미도리코. 현재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이다. 우리 집은 편모 가정이라 딱히 여유 있는 가정은 아니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학까지는 보내준 엄마에게는 매우 감사하고 있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좋은 기업에 취직해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하지만 불경기 탓인지 취직은 쉽지 않았고 항상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한 기업에서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기합을 넣고 단체 면접을 보러 갔다. 긴장되네. 청심환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배까지 다 아프려고 그러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는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그리고 면접관도 3명이라 무슨 미팅 같았다.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럼 이쪽 분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엘리트대를 나온. 저는 똑똑대를 나온. 이제 내 차례다. 긴장되네. 하지만 힘을 내야 돼. 청심환도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 위장에 들어간 청심환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야. 힘내 미도리코! 고마워. 힘낼게. 저는 트러블대를 나온. 자네는 됐어. 네? 자, 그럼 다시 이쪽부터 자기 PR 좀 해보세요. 어째서인지 면접관은 내 순서만 다 무시하고 나머지 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 소개도 못했는데 자기 PR로 넘어가 나는 당황스러웠다. 저는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게 약점은 없습니다. 저는 무적입니다. 내 옆자리 지원자가 멋지게 자기 PR을 완료해 나도 한껏 멋들어지게 자기 PR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대학교에서 두꺼비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네는 됐다니까. 좀 뭐하면 먼저 나가도 돼. 네? 왜 저만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나요? 그 후로도 나만 완전히 무시당한 채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다른 지원자나 면접관들도 의아해했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상급자로 추정되는 면접관의 행동에 아무도 토를 달지는 못했다. 면접도 다 끝나갈 때쯤 드디어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이 날아왔다. 그게 쿠키나 잘 굽게 생긴 지원자분 왜 자네만 무시당한 줄 아나? 쿠키라니 무슨 스텔라 아줌마도 아니고.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면접관은 내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이력서에 쓰여있는 가족 구성은 말이야. 자네 편모 가정이지? 네, 그게 무슨 문제라도.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을 게 뻔하잖아. 애초에 부모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한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안 봐도 비디오지. 네? 면접관은 내가 편모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했던 것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멀쩡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래, 난 편모가정 출신이다. 하지만 그건 어릴 적 아빠와 사별했을 뿐인 거지 결코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아빠가 죽고 나서는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워주었었다. 그런데도 마치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것 마냥 말을 하는 면접관에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다. 끼익!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말았다. 깜짝이야. 뭐야 이 사람. 잘도 그렇게 말했겠다. 참 화도 경박하게 내네. 네, 저 편모가정에서 자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 혼자서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편모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지원자와 면접관들도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회사는 나도 사양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눈물을 머금으며 뛰쳐나가는데 복도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 회사 직원인가? 나보다 한 10살 많은 것 같은데.
예쁘고 지적인 느낌이라 나와는 다르게 매우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다. 거기 잠깐만. 네, 왜 부르시죠? 아, 그게 방금 꿩 목 조를 때 날 법한 소리가 나길래. 그거 저예요. 다행이다. 목 졸리는 꿩이 아니었구나. 아니고 걱정이 돼서 여기 와봤어. 편모 가정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도 저예요.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 면접 보러 온 학생 맞지? 잠깐 대화 가능해? 그 여직원은 나를 카페테리아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미사키야. 이 회사 직원이고 트러블대를 다니는 미도리코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자기소개를 해보네. 그래서 면접 얘기인데 혹시 면접관이 안경 쓰고 살쪄서 인상 더러운 사람 아니었니? 네! 분명 안경 돼지였고 말 그대로 안경 돼지였어요. 그리고 엄청 땀냄. 그래! 그 땀냄새 나는 인간 진짜였네. 사실 그 남자는 나한테 결혼하자고 찝적댔던 짜증나는 놈이야. 뭐라고요? 정말 주제도 모르는 안경 돼지네요. 나는 싱글맘인데 자기랑 결혼하면 나랑 아이를 다 책임져 주겠다면서 엄청 질척댔었어. 자기가 잘난 줄 아나 보네요. 그래, 그게 어이가 없어서 나는 혼자서도 애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거든? 근데 그 후로 갑자기 편모 가정이나 싱글맘을 욕하는 거 있지? 또잇! 정말 화나네요. 미사키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면접관은 싱글맘인 미사키 씨에게 차인 이후로 이상할 정도로 편모 가정과 싱글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러 편모 가정인 지원자를 면접에 불러 음침하게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원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거래처 중에 괜찮은 곳 몇 곳 소개시켜 줄게. 아니에요.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면. 물론 100% 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최종적으로는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렸긴 하지만 우리 회사보다 좋은 곳도 많아. 미사키 씨는 그렇게 말하고 몇몇 회사에 관한 자료를 내게 주셨다. 관심 있으면 여기도 한번 봐봐. 힘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에 대한 얘기는 취업정보 사이트에 한번 올려봐. 각 회사 임원들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적으면 돼.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늘 일로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미사키 씨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잘해주셔서 그 기분 나쁜 면접도 쉽게 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곧바로 취업정보 사이트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다.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관은 내가 편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기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차별주의자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폭언까지 들었다. 편모 가정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절대 용서 못해. 주로 이런 내용을 적어가며 최대한 신랄하게 까주었다. 조금 치사한 복수일지는 몰라도 마음은 조금이나마 통쾌했다. 그 후 나는 미사키 씨가 알려주신 기업 몇 곳에도 이력서를 내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 합격하게 되었다. 축하해 미도리코. 고마워 청심한 친구들. 처음 도전했던 회사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였지만 여성들의 자립을 지지해주는 회사였고 싱글맘 등의 여직원도 많이 있었다. 나와 같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직원도 많아 매우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 후 얼마 지나 한 프로젝트를 통해 미사키 씨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미사키 씨,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면접 때 만난 미도리코예요. 아, 그때 면접장에서 괴성질렀던 애구나? 왜 개성으로 기억하시냐고요. 맞긴 하지만. 당연히 기억나지. 이 회사에 붙었구나. 그날 미사키 씨가 소개해 주신 덕이에요.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붙은 건 미도리코 씨가 열심히 한 결과일 뿐인 거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 면접관 어떻게 됐는지 안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 후로 회사 임원이 내가 쓴 글을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접했다고 한다. 면접관이 편모 가정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글은 비단 내 글뿐만이 아니었다. 나 외에도 비슷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도 글을 적은 것이었다. 회사의 신용과도 관련되는 문제라 결국 해고되었다고 한다. 짜증나는 인간이 사라져서 나도 너무 좋아. 그래도 미도리코 씨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보러 와준 거였는데. 괜찮아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회사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확실히 그날 면접은 정말 상처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 면접에서 내가 괴성을 지르지 않았다면
이 회사와의 연도 없었을 것이다. 나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이 회사에도 자주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려요. 미사키 씨와는 업무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져 가끔씩 점심도 먹으러 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취직이 잘 된 것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멋진 선배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면접에서 상처받은 적도 있지만 그 결과 지금은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미도리코. 나는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이 참 좋은 사람들 뿐이라 어떻게든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게는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던 히카리라는 친구가 있다. 히카리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도리코! 나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아무튼 식장도 정했으니까 너도 와줬으면 좋겠어. 오, 결혼식? 좋겠다. 근데 난 휠체어인데 가면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있나. 오히려 내 결혼식 때문에 멀리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게 민폐일까봐 내가 더 걱정되지. 뭐 개인적으로는 꼭 와줬으면 하지만 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나도 꼭 보고 싶으니까 갈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나는 히카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결혼식장에는 사전에 휠체어를 타고 갈 거라고 연락을 해놨기에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스무스하게 식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자 멀리서 한 남자가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저 사람 설마 히카리 약혼자인가? 그 남자는 짜증나는 듯한 태도로 히카리를 불렀다. 히카리! 야! 히카리! 왜 불러, 카즈키? 저 휠체어 탄 여자 누구야? 아, 미도리코야. 어릴 적부터 쭉 친하게 지낸 친구. 내 친구도 부를 거라고 말했잖아. 야, 휠체어 탄다는 소리는 없었잖아. 응? 분명히 말했는데? 내 얘기 제대로 듣지도 않았나 보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딴 인간을 식장에 부르면 쪽팔리잖아. 쪽팔리다니. 뭔가 나 때문에 싸우고 있는 듯하다. 어떡하지? 그냥 돌아가야 되나? 나는 히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히카리, 혹시 나 오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해, 미도리코. 방금 얘기 들었구나. 아, 휠체어 타고 오는 건 역시 민폐인가 보다 싶어서. 아, 짜증나. 보기 흉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카즈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도리코한테 실례잖아. 빨리 안 꽂어? 하반신 기계냐나? 하반신 기계 아니거든? 말하는 거 킹받네 정말. 이딴 년이 오면 가족 중에 이상한 인간이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야지. 안 그러면 쪽당한다고. 히카리의 약혼자는 엄청 화내며 말했다. 나 그냥 돌아갈까봐. 잠깐만, 미도리코. 야, 카즈키, 너 정말 쓰레기다. 히카리는 카즈키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 오, 나이스 샷. 야, 너 미쳤어? 아까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창피한 애 부르지 말라며. 알겠다잖아. 가자, 미도리코. 잠깐, 히카리. 히카리는 내 휠체어를 끌고 신부 대기실로 데려가 주었다. 야, 안 서? 야! 뒤에서 카즈키 씨가 소리쳐도 완전히 무시했다. 숨 막혀. 신부 대기실에는 히카리네 부모님이 계셨다. 어머, 미도리크구나. 와줘서 고마워. 그 드레스 잘 어울리네. 둘 다 무슨 일이 있어? 표정들이 왜 그래? 히카리는 카즈키 씨가 한 발언을 그대로 말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를 모욕하다니 용서가 안 돼. 근데 이제 곧 결혼식인데? 그딴 새끼는 내 남편도 뭣도 아니야. 미도리코에게 상처 주는 남자는 그냥 쓰레기랑 다를 거 없어. 히카리,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런데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딴 놈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히카리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리고 친척 외의 친구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너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됐어. 나한테는 카즈키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하니까. 정말 천사냐고. 눈부시다. 히카리는 카즈키 씨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결혼식 내용을 크게 변경했다.
그건 내게 상처를 준 카즈키 씨에 대한 복수였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신부 측 하객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히카리는 또 어딨어? 저는 몰라요.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히카리가 혼자 결혼식장에 들어왔다. 야, 너 왜 멋대로 혼자 버진 로드를 걷고 난리야? 원래라면 신랑 신부가 함께 서 있어야 할 곳에 히카리가 혼자 서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결혼식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식장 안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즈키 씨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그냥 닥치고 있어. 오 마이 갓! 이거 큰일 났대. 미도리코, 앞으로 좀 나와줄래? 나는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히카리 옆으로 갔다. 제 절친 미도리코는 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도리코에게 축하를 받고 싶었고 이렇게 결혼식에도 불렀습니다. 히카리는 제 몸이 이래도 예전과 다를 것 없이 대해준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 카즈키가 미도리코한테 보기 흉하다는 둥, 창피하다는 둥의 말을 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아니, 당신은 왜 꼽기는 건데? 저는 눈앞에서 소중한 친구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카즈키 씨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만약 이 남자랑 결혼해서 미래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라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제 새끼한테도 흉하네, 창피하네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네 입으로 말했지? 이렇게 창피한 애 부르지 말라고. 그럼 미도리코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불러도 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도 안 부르는 게 어디 있어. 어쨌든 오늘 일로 이 남자에 대한 애정은 다 씻고 없어졌습니다. 전 이 결혼 못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히카리는 그렇게 말하고 내 휠체어를 밀며 식장 밖으로 나갔다. 카즈키 씨 측의 친척들이 막아섰지만 히카리 가족들이 도와준 덕에 무사히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말도 안 돼. 넌 마인. 나 잘 될 거야. 당신은 아까부터 왜 자꾸 끼어드는 거냐고. 나와 히카리는 결혼식장 밖에서 얘기를 나눴다. 미도리코, 정말 미안해. 난 저 인간이 그렇게 생각머리 없는 인간일 줄은 몰랐어. 울지 마. 그것보다 이렇게 파혼해도 괜찮겠어? 뭐 이것저것 귀찮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인성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히카리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그 후 히카리와 카즈키 씨는 정식으로 파혼했다. 카즈키 씨는 결혼식장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엄청 화를 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화를 낸 건 카즈키 씨의 부모님이었다. 근데 그 분노는 히카리가 아닌 카즈키를 향한 분노였다. 히카리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히카리, 정말 면목이 없구나. 우리 아들놈 때문에 미안하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라고 몸이 불편하신 분을 차별해? 나는 차별한 적 없어. 변명하지 말고. 히카리 친구분한테 상처를 줬잖아. 넌 임마 파혼당해도 싸. 다 카즈키 때문이야. 결혼식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할게. 물론 네 친구분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보상도 할 거고. 그건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할래, 미도리코? 뭐 상처받았다고 해도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진정됐으니까 난 괜찮아. 정말? 카즈키 부모님이 위로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에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그냥 마음만으로 충분해. 카즈키 씨 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라 나에 대한 사과도 몇 번이고 하셨다. 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아니라서 사과만 받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전했다. 그 후 카즈키 씨는 이번 일로 분노한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해외에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도 그만두고 빈곤한 나라에 가서 직접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매우 고된 처벌이긴 하지만 부모님들 말로는 이 정도는 해야 남의 고통을 알 수 있다 라고.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 후 파혼해 다시 혼자가 된 히카리는 당분간 자유롭게 놀아야지 라며 자주 나를 불러내고 있다. 다음엔 우리 어디 갈까? 확
해외 한번 나가? 카즈키 씨 봉사하는 거 보러 가자고? 그럴 리가. 근데 앞으로는 휠체어라고 막 눈치 볼 필요 없어. 네가 곤란에 처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고마워, 히카리. 나 휠체어라서 힘든 일도 많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알게 되었어. 히카리의 결혼식이 엎어진 건 놀랐지만 결혼식 직전에 상대의 본성을 알게 되어 차라리 잘 됐지 싶다. 휠체어를 타는 삶은 참 고달프지만 이런 일을 당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나 친절함은 실제로 이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나는 24살 아카시라고 한다. 난 대학생 때부터 쭉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나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심한 인간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야간 근무를 뛰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야간 근무가 참 꿀이다. 가게는 기본적으로 텅텅 비어 있어 할 일도 적고 덤으로 시급은 시급대로 높다. 어느 날 항상 그래왔듯 야간 근무를 뛰러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딱 봐도 매우 꼬질꼬질해 보이는 소녀와 그 소녀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신가요? 네. 그럼 자리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응대했지만 솔직히 이 모녀에게 뭔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면 이 모녀가 가게에 들어온 시각이 이미 밤 12시도 넘은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야밤중에 이렇게 어린 딸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오다니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들 꼴이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 모녀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이 정해지셨으면 테이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기 지금 주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린이 세트 하나요? 네. 아이고만.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네. 나는 주문을 받으며 모녀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는데 둘 다 상당히 야위어 있었다.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사정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아이 것만 주문을 하니 뭔가 마음에 걸렸다. 요리가 완성되어 나는 어린이 세트를 그 모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린이 세트입니다.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게 드십시오. 나는 테이블에 요리를 올려둔 후 멀리 떨어져서 그 모녀를 관찰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괜찮아. 하나야,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으렴? 응. 근데 엄마도 먹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정말 괜찮다니까. 배 하나도 안 고파. 거짓말.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서. 고마워, 하나야.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 하나 많이 먹어. 알겠어.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뭐야? 눈 뜨고는 못 보겠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거? 나는 너무 딱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 모녀에게 샐러드 바에 있는 샐러드나 무한 리필용 밥이나 카레를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드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냄비에 새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버리기는 또 아까우니 이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아싸! 하나, 그럼 못 써. 실례가 아니라면 어떠신가요? 실례라뇨. 리필도 가능하니까 괜찮으시면 드세요. 감사합니다. 꼬마 아가씨도 아직 더 먹을 수 있으면 저기 디저트도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진짜요? 먹을래요. 잔뜩 먹고 가.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손님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다. 어차피 이제 손님도 안 올 거고 내가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 그 모녀가 먹기 불편할까 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 아까 그 모녀도 슬슬 다 먹었겠다 싶어 모습을 살펴보러 갔더니 얼마나 지쳤는지 그 자리에서 함께 붙어 잠들어 있었다. 원래 우리 레스토랑은 이용 목적이 식사 이외의 목적인 손님은 퇴출시키는 것이 룰이지만 나는 그 모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자게 두었다. 영업 종료 시간인 오전 5시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모녀를 깨우러 갔다. 손님, 실례합니다. 손님. 슬슬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손님도 없어서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매우 미안해하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세트 하나에서 650엔입니다. 네? 심야 할증 요금은요? 어린이 세트는 심야 할증 요금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심야에 어린이 세트는 잘 안 나가니까요. 그렇군요. 물론 거짓말이다. 요즘은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이든 심야 할증료가 붙는다. 가끔 그 심야 요금 시스템을 모르는 손님이 있어 계산할 때 말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분이 그 시스템 때문에 혹시 돈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그 여성분은 잠들어 있던 딸을 끌어안고 가게를 나갔다. 나도 가게를 마감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를 나갔는데 그 여성분이 아직 딸을 끌어안고 주차장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저기 이 근처에 혹시 공원 없나요? 공원이요? 이 주변에는 없는데 공원은 왜요? 그게 나는 이 아이 엄마의 한마디를 듣고 이 모녀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손을 내밀어 줄 때다. 트러블 버스터!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네?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긴 하지만 뭔가 엄청 힘든 사정이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실례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따님도 아직 어린데 갈 곳이 없으신 거라면 저희 집이라도 어떠실까 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 엄마는 작게 끄덕이며 부탁 좀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행동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생판 남한테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냐라니. 심지어 아이가 있다고는 해도 이성이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는 그냥 체포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리스크는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이 둘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저는 타카기라고 해요. 딸 이름은 하나예요. 저는 아카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남편분께 무슨 일을 당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딸을 안고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바람에 하나 입장에서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르긴 하지만요. 자세히 보니 그 너덜너덜한 옷 사이로 다 감춰지지 않은 멍이 몇 군데나 나 있는 곳이 보였다. 그건 하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나는 타가기 씨와 하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여기가 제 집인데 마침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다시 재출발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셔도 돼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그건 뭐랄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만 그저 모른 체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침 그때 하나가 잠에서 깨서 낯선 집에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지만 내 얼굴을 보고 이내 기뻐하기 시작했다. 아까 그 착한 사람이다.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야, 앞으로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착하게 굴어야 한다. 여긴 아빠 안 와? 안 온단다. 아싸! 화장실도 마음껏 쓰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둘은 목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한 뒤 지쳐 있었는지 또 푹 잠들고 말았다. 그 둘과의 생활이 시작된 후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기로 했다. 그런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의외로 많았고 타가기 씨에 대해 상담하자 곧바로 경찰과 아동상담소 담당자가 얘기를 들으러 와주었다. 타가기 씨와 하나의 몸에 난 멍을 보자 다들 깜짝 놀랐다. 이전에도 타카기 씨는 몇 번씩이나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타카기 씨 남편도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타카기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도 아빠 없어졌어? 이제 안 만나도 돼? 아싸!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카시 씨, 지금껏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덕에 하나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알바해가면서 돈도 조금 모았어요. 그렇군요. 조금이나마 타카기 씨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언제까지고 신세만 질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집을 얻으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쓸쓸하긴 하다. 하지만 정말 잘 됐네요. 하나도 아카시 씨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도 아카시 씨가 좋아서 사실은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응? 네? 방금 저를 죄송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좋다는 말씀이시죠? 나도 모르게 착각할 뻔했다. 문득 타카기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얼굴이 엄청 빨개져 있었다. 제가 방금 정말 죄송해요. 어? 다음에 밥 한번 사드릴게요. 저도 은혜는 갚아야죠. 네! 타카기 씨는 지금은 야위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우 건강한 모습이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나날이 빠져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타카기 씨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밑바닥 인생인 내게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사람을 구한다는 게 사실 거창한 일은 아니다.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준다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아카시. 스마트폰 어플 개발 회사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터다. 내겐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아야라는 여자친구가 있다. 사내 연애여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 사이를 알고 있다. 그건 상관없었는데 요즘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상사가 있다. 야, 아카시! 이번 기획 또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있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짜고짜 인사 대신 디스라니 무슨 래퍼예요? 아니, 그냥 이 하루키라는 상사가 요즘 들어 나한테 엄청 공격적이다. 나 무슨 잘못한 거 있나? 다음날 그 이유가 밝혀졌다. 사아야가 하루키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루키라면서 뒤에서 내 뒷담을 하고 있었다. 사아야! 나 몰래 양다리라니 진짜 너무하다. 그치만 하루키가 돈 더 잘 버는걸? 나도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가거나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주기도 했잖아. 젠장, 내 입으로 말하니까 허무해지네. 네가 별 볼 일 없어서 안 되겠어. 그럼 안녕. 이렇게 사아야는 하루키에게 휙 환승하고 말았다. 나는 사아야 일 때문에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지만 중요한 기획회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획서를 만들어냈다. 이 기획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어플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다. 야, 이번 기획서 좀 보여줘봐. 네? 왜요? 멍청아, 난 네 상사잖아. 네 기획서를 체크하는 게 당연하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됐으니까 내놔. 내가 체크하고 손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하루키 씨는 강제로 내 기획서를 뺏어갔다. 네 기획 진짜 쓸데없다. 너무 진부해서 읽다가 잘 뻔했어. 라며 또다시 디스를 시작했다. 이런 걸 회의에 냈다간 상사인 나까지 욕먹겠어. 이건 안 돼. 다시 새로 써와. 새로 쓰라니, 회의는 내일이잖아요. 아직 하루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런 쓸데없는 기획 낼 바에 다시 쓰는 게 낫다니까. 잘 됐네. 발표 전에 고칠 수 있어서. 나는 혼신을 다해 쓴 기획서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점점 더 멘탈이 가루가 되어갔다. 하지만 일단 상사인 하루키 씨가 다시 하라고 했으니 할 수밖에 없다.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기획서를 다시 썼다. 다음 날 나는 밤새 만든 기획서를 가지고 회의에 참가했다. 기획 고안자들이 한 명씩 자기 기획을 발표한다. 제 기획은 이것입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하루키 씨의 기획은 처음에 무시당했던 내 기획이랑 똑같았다. 다른 사원들은 모두들 하루키 씨의 기획을 칭찬했다. 저건 내 기획인데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된 채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충격에 빠져서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기획서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그게 하룻밤 만에. 나는 당황해서 그만 솔직하게 대답해버렸다. 하룻밤이라고? 겨우? 기획이란 건 며칠에 걸쳐서 짜는 건데 근데 대충 만들기나 하고 너 일이 만만해? 뭐 진정하고. 그럼 이번 기획은 하루키 걸로 결정할까?
나는 여자친구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기회까지 도둑맞았다. 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부장님께 하루키 씨 얘기를 했다. 그런데 기획을 도둑 맞아? 설마 하루키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자네 기획이 통과 안 됐다고 투집 잡은 건가? 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부장님은 항상 굽실거리는 하루키를 마음에 들어했다. 내 얘기 따위 안 믿겼지.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카시, 너 그딴 쓰레기 같은 기획이나 만들고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 뭐 자네 정도 개발자는 그만둬도 별 문제 없지. 하루키 씨와 부장님은 농담 같은 투로 내 험담을 시작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디스 당하다니 난 더는 못 견디겠어. 나도 열이 받아서 알겠습니다. 관둘게요. 라고 말해버렸다. 그런 날 보며 그 둘은 여전히 웃었다.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지만 역시 그런 상사가 있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딴 회사 그만둘 거야. 그리고 날 괴롭힌 하루키나 사하야, 부장도 찍소리 못하게 해주겠어.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다음날 나는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하루키와 사야는 기획이 떨어져서 관두는 멍청이 라며 비웃었지만 상대해줄 여유는 없다. 퇴사 후 나는 어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한 명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히카리, 다른 한 명은 프로그래머였던 미도리코이다. 갑자기 미안.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어플을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개인적으로? 회사는 어쩌고? 나는 사정을 설명했다. 무슨 그런 인간들이 용서 못해. 그래도 어플 만드는 건 재밌겠다. 나도 지금 한가한데 디자인이라면 도와줄게. 나도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프로그래밍이라면 틈틈이 도와줄게. 넌 라인으로도 으흐흐라고 웃는구나. 둘 다 고마워. 다음에 갚을게. 나는 이 둘의 도움을 받아 하루키 씨에게 도둑맞은 기획의 어플을 먼저 만들 계획을 세웠다. 기획서 제작한 사람이 나라는 증거도 있다. 증거를 가지고 바로 고소해도 되지만 그것보단 이 방법이 하루키 씨나 회사에게 더 타격 있는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대규모의 어플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이 간단한 걸 만든다면 꽤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디자인이나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했지만 지금은 퀄리티보다 먼저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셋은 아주 빠르게 어플을 만들어갔다. 급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디자인은 엄청 간단해졌는데 괜찮아? 충분해. 난 디자인 같은 건 못하니까 덕분에 살았어. 시스템도 엄청 간단한데 동인 게임 치곤 충분할 거야. 상상했던 대로 잘 나왔어. 고마워. 내 기획은 동인 게임이었는데 어떻게든 완성했다.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기 위해 어플은 완전히 무료로 올렸다.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SNS 계정도 만들어서 열심히 광고했다. 처음엔 유저가 조금밖에 없었지만 재밌다는 리뷰가 화제가 돼서 점점 유저 수도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보세요? 너 내 기획 훔쳤지? 무슨 소리죠? 내가 회의에서 낸 기획이랑 똑같은 게임이 나왔잖아. 네가 아니면 누가 있겠어? 전 제가 생각한 기획을 개인적으로 어플로 만든 것일 뿐인데요. 웃기지 마.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러시던가요. 고소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좋다. 이쪽엔 내가 작성한 기획서가 남아있으니까. 재판에선 하루키 씨와 부장이 도작으로 고소를 했지만 내가 만든 기획서 데이터가 증거가 돼서 깔끔하게 저쪽이 잘못한 걸로 판결이 났다. 기획을 훔친 건 하루키 씨이고 부장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잘못된 행동을 모른 채 한 것도 밝혀졌다. 전 회사에선 내 기획이었던 어플이 제작 중이었는데 당연히 훔친 기획이었기 때문에 제작이 중지됐다. 전 회사에겐 꽤나 큰 손해이겠지. 하루키 씨는 기획을 훔치고 회사에 피해를 준 죄로 해고됐다. 내게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부장도 이번 일 때문에 강력 처분을 받았다. 둘 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잘 해결됐어. 나도 게임 만드는 거 재밌었으니까 됐어. 나도 오랜만에 다시 프로게이머가 돼서 재밌었어.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받고 만들어줘서 미안한데 내가 뭐라도 해줄 거 없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사실 그 게임을 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새로운 일을 받았어. 나도 재택으로 프로그래밍 의뢰를 받아서 덕분에 잘 됐어. 우리가 만든 게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평을 받아서
그걸 본 업계 사람들이 그 둘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그렇구나. 그냥 시작했는데 그 게임 덕분에 새로운 일거리를 얻었구나. 그리고 며칠 후 나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 게임을 기획했다고 하자 전보다 더 큰 어플 개발 회사에서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새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급여도 높고 좋은 환경에서 어플 개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사하야에게서 내게 연락이 왔다. 아카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축하해. 미안, 널 완전히 잊고 있었네. 역시 나한텐 아카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싫은데? 안녕. 야, 무시하지 말고. 하루키랑 한번 사귀긴 했지만 그땐 잠깐 방황한 거였어. 그리고 그땐 하루키가 억지로 사귀자고 협박했단 말이야. 아, 그래? 안녕.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아카시가 좋은 기업에 취업할 만큼 더 재능이 넘치는 거니까 멋져. 다시 한번 만나자. 거절합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나는 사야를 차단했다. 남자친구가 잘리고 전 남자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자 다시 돌아오다니 뻔뻔한 여자다. 어쨌든 지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즐기고 있다. 힘든 경험도 했지만 지금은 다음 게임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대학생이다. 오늘은 내가 만난 어이없는 애 얘기를 할 거다. 나는 그날 대학 동기인 마유미와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로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신나게 뛰어노는 초등학생 같은 남자애 2명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 여성은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걸 금세 알았다. 여성은 조금은 앞이 보이는지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신경 쓰며 걸어와 나랑 다른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세워두고 기분 좋은 듯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일단 아이들이 여성에게 피해를 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보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다. 마유미였다. 미안해 아카시, 조금 늦을 것 같아. 벌써 공원이야? 괜찮아. 진짜 미안해. 바쁜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그것보다 급하게 오지 말고 조심해서 와. 응. 마유미랑은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잘 맞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둘이서 만나고 있다. 일단 친구 사이이긴 하지만 그 관계도 오늘로써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마유미에게 고백할 것이다. 나름대로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분위기가 좋을 때 고백할 계획이다. 데이트하는 망상을 하며 휴대폰을 쥐고 휘죽거리고 있자 아까 그 남자애들이 날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다. 저 아저씨 혼자서 휘죽거려. 기분 나빠. 뭐라고? 누가 아저씨란 거야? 아직 20살이란 말이야. 사과해. 나는 애들의 무례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휴대폰을 쳐다봤다. 이대로 무시하고 있다가 마유미가 오면 얼른 여길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주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놀기 시작했다. 칼싸움하자. 좋아. 마침 딱 좋은 걸 찾았다. 내 거는... 아이 한 명이 주변을 쫄래쫄래 돌아다녔다. 손에 쥐기 좋은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마침 딱 굴러다닐 리가 없다. 휴대폰을 보며 슬쩍 엿보니 그 애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 아, 좋은 거 발견! 라고 말하며 달려가더니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지팡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아이가 슬쩍 움직여서 여성은 지팡이를 가져간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 뭐 어때? 쟤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것도 그러네. 지팡이를 가져간 걸 눈치 못 챈 여성을 가리키며 웃는 그 둘을 보며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게다가 그 애들의 엄마는 자기 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애가 저런 짓을 해도 모르다니 말도 안 돼. 여성은 자기 지팡이가 사라진 걸 눈치채고 당황해서 벤치 주변을 찾고 있다. 아이들은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성에게 들리지 않게 웃음을 참고 있다. 아무리 애들 장난이라지만 선을 넘고 있다. 게다가 엄마들은 사실 저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니 더 이상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다. 나는 휴대폰을 만지며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때 생각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만 얘들아, 그런 시시한 짓 하지 말고 누나랑 같이 앉을래? 거기엔 나랑 만나기로 한 마유미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마유미는 양손을 뻗어 아이들의 목덜미를 잡고 높이 들어올렸다.
그러자 아이들과 그 전까지 모른 채 하고 있던 엄마 2명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다. 마유미의 가는 팔로 아무리 아이라지만 꽤 무거운 2명을 양손에 1명씩 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이런 힘이 있을 줄은 몰랐다. 단지 맹인인 여성만이 이 사태를 모른 채 멍하니 있었다. 무슨 짓이야? 앞에서 알려줘! 이봐요.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뇨? 애들이랑 놀고 있는 건데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그쪽이 갑자기 이 애들 목을 잡아당겼잖아요. 그거 폭행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시침이 때려고요? 언제부터 보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당신들은 계속 둘이서 얘기 중이었고 이 애들이 나쁜 짓 하는데도 모르고 계신 것 같던데요? 뭐라고요? 못 보셨어요? 이 애들이 눈이 불편하신 분의 지팡이를 훔쳐서 장난치는걸요. 네? 마유미의 말에 여성은 그제야 왜 자기 지팡이가 사라졌는지 깨달은 듯하다. 어느 정도 보이는진 모르지만 마유미의 목소리가 나는 쪽을 보고 있다. 장난이라뇨. 놀려고 그냥 잠깐 빌린 거잖아요. 뭐? 이 인간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빌린 거라고 쳐도 맹인의 지팡이를 장난감처럼 쓰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요. 전 이 애들이 지팡이를 찾고 있는 저 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야. 우린 분명 저 아줌마한테 지팡이 빌려달라고 말했어. 맞아. 봐. 그렇다잖아. 잠깐만요. 아카씨, 당신은 뭐예요? 저 둘이 여성분한테 확실히 얘기하고 지팡이를 빌린 건지 아닌지 제가 알아요. 네? 사실 아드님이 너무 귀여워서 놀고 있는 걸 폰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 나는 이 애들이 여성에게 다가갈 때부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거기엔 이 둘이 여성에게서 지팡이를 훔치고 몰래 웃는 모습이 제대로 찍혀 있었다. 오라? 이건 아무리 봐도 지팡이를 멋대로 훔쳐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빌린 거라고 말하는 거면 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이게 그냥 놀고 있는 거면 SNS에 올려볼까요? 그냥 애들 놀이인지 아님 악질적인 장난인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볼까요? 엄마들은 입을 다물고 아이들은 마유미에게 붙잡힌 채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이제 안 할 테니까 내려주세요. 마유미는 그제서야 그 둘을 내려놓고 여성에게 데려가서 엄마와 함께 사과하게 했다. 아이들은 울고 엄마들은 고개를 숙였고 여성은 이제 됐어요 라며 온화하게 웃으며 용서했다. 그 내순 나와 마유미에게도 사죄하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애초에 퍼뜨릴 생각도 없었다. 앞으론 그러지 마.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아이들이 마유미에게 덜덜 떠는 게 보였다. 하긴 고양이처럼 잡혀서 공중에 매달려 있었으니 무섭겠지. 그 4명이 공원을 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번엔 맹인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피해를 끼쳤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냥 우연히 본걸요. 여성은 뭔가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단한 일도 아니라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공원을 나섰다. 근데 마유미한텐 깜짝 놀랐어. 그렇게 힘이 셌다니. 부끄러워. 나 유도했었거든. 우승한 적도 있었어. 그랬어? 남자가 보면 좀 깰까봐 비밀로 했어. 미안해. 얘기 안 해서. 왜 사과를 해? 그리고? 사실 멋졌어. 용감하기도 하고. 그건 네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어서? 내가 그 애들이 장난치는 걸 봤을 때 아카시가 폰으로 찍고 있는 것도 봤거든. 그래서 날 분명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다니. 꼭 고백 성공해서 사귀고 말 거야. 나는 다시 결심을 하고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마유미를 데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은 다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자리가 없나요? 저희 가게는 완전 예약제여서요. 그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욕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는 전에 공원에서 뵀던 그때 그 맹인 여성이었다. 사장님, 이분들과 아는 사이세요? 사장님이라고?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우리가 깜짝 놀란 동안 여성은 점원에게서 상황을 듣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떠세요?
그때 일에 대한 감사로 제 가게에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받을 순 없어요. 그럼 다음 주 예약을 오늘로 바꿔드릴게요. 그건 어떠세요? 그럼 그렇게 그 여성 덕분에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음식도 전부 맛있어서 마요미도 엄청 기뻐해줬다. 가게 좋다. 데려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마유미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네가 좋아. 나랑 사귀어줘. 나는 일단 부딪혀보잔 마음으로 마유미에게 바로 고백했다. 마유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아카시보다 힘세. 곰 같은 여자라서 싫지 않아? 그럴 리가. 오히려 다시 봤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유미는 얼굴을 감싸고 몇 번이고 끄덕였다. 오케이라는 것 같다. 아싸! 마유미가 고백을 받아줬다. 그러자 점원과 셰프 그리고 사장인 여성이 박수를 치며 이쪽으로 왔다. 점원은 케이크와 와인잔이 놓인 트레이를 가져왔다. 고백 성공했나 보네? 이건 축하 겸 내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고백할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목소리로 알아챘죠. 제겐 사람들의 표정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에 숨겨진 감정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다니. 우리는 이 여성과 점원들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곤 가게를 나왔다. 이날 있었던 일은 평생 안 잊혀지겠지. 그리고 결심한 게 있다. 나는 언젠가 꼭 이 가게에 다시 마유미랑 와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것이다. 가자! 트러블 버스터즈!